네, 안녕하십니까. B2B IT 전방송 토크 IT 제일 많고 지식 PD 고소입니다. 오늘은 인공지능이 인간의 시각 쪽, 비전 쪽에 어떻게 인공지능이 그것을 보완하고 대체하는지, 특히 이제 의료 쪽, 공공 쪽, 제조 쪽 이런 분야별로 전문가분들 4분 모시고 30분씩 2시간 동안 짧고 진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세션은요. 의료 인공지능의 저자이신 최윤선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자, 들어오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네네. 저희 편하게. 네, 이제. 네네네. 자, 최 박사님 이제 최 박사 하실 텐데, 이 책은 언제 나온 겁니까, 이거는요? 한 2달 전에 나왔습니다. 아, 따끈따끈 나온 거군요. 네. 자, 오늘 여러분 저는 이거 다 읽어봤는데요. 이거 다 그러니까 특히 이 부분에서 이 책에 있어서 특히 이제 그 비전 쪽을 의료 쪽의 비전 쪽을 어떻게 인공지능이 대체하는지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오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는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분야를 연구를 하고 있는 최윤섭이라고 합니다. 이 슬라이드 떠 있지만, 그리고 오늘 상품으로 나가지만 의료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여기 최근 제 저서와 관련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전반적인 설명을 조금 드리고 제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 비전 쪽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원래 제 소개 드릴 때 항상 먼저 보여드리는 슬라이드인데요. 잡스가 이 2가지 융합해서 애플을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크게 이제 이 컴퓨터공학이랑 생명공학과 의학 같은 걸 융합을 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글도 쓰고 책도 몇 권 쓰고 해가지고서 오늘은 주로 의료인공지능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읽어보신 분도 계실 테고 아직까지는 좀 그 책 나온지도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저희 이제 이 책을 크게 3단계 세 부분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제2의 기계시대와 의료인공지능이라고 해서 전반적인 인공지능과 이 의료 분야에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인가 같은 것들을 소개를 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의료인공지능의 과거와 현재라고 해서 지금 이제 이 의료인공지능이 어디까지 와 있는가에 대해 가지고 기술 같은 것들을 리뷰를 해드렸는데요. 그 3부는 이제 우리가 이런 기술들 때문에 현재 나와 있는 의료인공지능 때문에 어떤 이슈들이 파급되는가, 그래서 예를 들면 의사를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있는가, 그런 이슈들을 이 3부 미래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에서 다뤄봤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전반적으로 몇 가지 얘기를 드릴 텐데 결국에 변화에 관한 이야기이고요. 사실 의료계 혹은 헬스케어 분야는 굉장히 큰 변화를 맞이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거를 이제 쓰나미에 비유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주 큰 변화가 굉장히 빠르고 광범위하게 오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것인데요. 이 쓰나미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결국에는 거스를 수 없는 변화라는 것입니다. 사실 의료 전체에서는 이런 디지털 기술 때문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인데, 그 중에서 오늘은 이제 인공지능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그림이 제가 책에도 넣었지만 굉장히 재미있는 그림입니다. 사실 보시면 오늘 컴퓨터 비전 얘기를 해드린다고 했는데, 이 의료 분야에서 진료과별로 따진다면은 이 눈으로 보시고서 판단하는 진료과가 결국에는 이 영상의학과입니다. 엑스레이나 MRI나 CT 같은 것들을 분석하는 원래 그 의사분들이 계신 과이지요. 사실 이 영상의학과에서는 지금 이제 이미 작년부터 인공지능을 아예 하나의 세션으로 만들어가지고 되게 진지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작년에 이제 학회에서 저희가 저도 발표를 했었고 이렇게 이런 세션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실시간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어떤 질문이 있었냐고 하냐면은 이제 AI 시대를 대비해가지고 영상학과 의사들이 무엇을 해야 하느냐 하는 질문이었는데, 그 중에 예를 들면 이제 AI 교육이나 AI 연구 참여 등등도 있었지만 이 AI 확산을 막아야 한다는 것 답이 이제 한 20%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이런 쓰나미 그림을 보여드리는 것도 이유가 뭐였냐면 이 거스를 수 없는 변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의료계이든 의사이든지 간에 어떤 이런 변화를 우리가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걸 거스를 수는 없다는 거, 이런 옵션 자체는 없다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실 미국의 되게 유명한 스타트업에 되게 유명한 분인데요. 비노드 코슬라라고 하는 분이 2012년도에 어떤 얘기를 해가지고 큰 논란을 일으켰냐면, 미래는 80%의 의사가 이 컴퓨터로 대체가 된다고 해가지고 이제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지금도 현지에서는 이 얘기가 되게 많이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따라가지고 이제 아마 나중에 딥러닝 얘기를 좀 해드릴 텐데, 제프리 힌튼 교수가 딥러닝 소위 4대 천왕 중에 한 분이신데, 그분이 이제 2016년도 학회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고 하면은 이 영상학과 전문의를 양성하는 것을 당장 그만둬야 한다.
5년 안에 딥러닝이 영상학과 전문의를 능가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어떤 방향으로 접근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 제가 책에서 전반적으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우리가 이제 결국에는 좋은 질문을 던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질문을 던져야 그러니까 바른 질문을 던져야 바른 답이 나오기 때문인데요. 흔히 인공지능을 우리가 대결구도로 보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특히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알파고 바둑 두는 거라든지, 아니면 아까 나중에 책에 말씀드렸던 왓슨 같은 경우에 퀴즈쇼, 인간과 대결을 벌이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대결 구도가 아니고 인공지능이 우리가 이제 인류의 미래에 의학 분야를 포함해서 이 그 큰 변화를 초래할 것을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면은 어떻게 하면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더 나은 결과, 더 좋은 결과를 만들 것인가가 중요할 것입니다. 사실은 시너지 효과가 있다는 것이 이런 그림 때문인데, 여기 이제 IBM의 그림을 제가 가지고 온 것인데, 인간이 가지는 강점과 인공지능이 가지는 강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인간은 커먼 센스가 있고 딜레마 해결 가능하고 윤리나 공감 능력, 상상력 등등이 있고요.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자연어 처리하는 거, 패턴 인식하고 지식 분류하고 기계 학습이나 이런 편견이 없고 기억력이 무한대 등등이 있는데, 사실 의사들의 지금 예를 들면 우리가 진료를 받을 때 혹은 의과대학에서 의대 학생들을 교육할 때 이 위쪽에 있는 능력보다는 아래쪽에 있는 능력을 함양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만 보더라도 이제 의사들의 역할에도 큰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것들은 금방 이해를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2부를 위주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결국 2부에서는 이제 제가 크게 3가지도 나눠가지고 의료인공지능을 이렇게 3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해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아주 복잡한 의료 데이터를 분석해서 어떤 의학적인 인사이트를 끌어내는 것이었는데요. 그게 진료 기록이든 유전 정보이든 임상시험 데이터이든 그런 것들을 다 포괄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사실 오늘 말씀드릴 건데, 원래 눈으로 보고 판독하던 거, 이 MRI나 CT 같은 영상으로 데이터라든지, 우리 눈이나 피부 같은 걸 사진으로 찍었다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세 번째 유형은 우리가 연속적인 이 생체 데이터, 우리 뇌파나 체온이나 혈압이나 혈당 같은 것들을 연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어떤 예방의료, 예측의료 구현하는 것들을 이제 세 번째 유형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이제 컴퓨터 비전 얘기를 해드리려고 드릴 거니까 두 번째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주로 드리겠습니다. 아마 딥러닝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게 아마 아주 잘 아시는 분도 계시고, 이름 정도만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알파고가 딥러닝에 기반했기 때문에 이제 전 국민이 요 이름 정도는 알고 계실 텐데요. 약간만 인트로를 해드리면, 이게 사실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아주 큰 분야가 있고요. 그 중에서 컴퓨터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가르쳐가지고 우리가 비슷한 문제를 풀게 하는 능력을 가르치겠다. 그게 이제 기계학습이라고 하는 분야인데, 기계학습 중에도 되게 다양한 방법론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가장 핫한 것이 이 딥러닝이라고 하는 이제 분야이고, 딥러닝 중에도 보시면 CNN이니 RNN이니 LSTM이니 등등이 있는데요. 주로 이제 비전 쪽이라고 한다면은 그 중에 컨볼루션 신경망, CNN 같은 것들을 많이 쓰게 됩니다. 사실 이제 딥러닝 오늘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는 힘든데요. 딥러닝 시간이 없을 때는 제가 2가지만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2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일단은 딥러닝이 아주 잘 됩니다. 과거에는 문제 유형별로 되게 다른 방법론들을 적용해가지고 노력을 했었는데, 지금은 모든 방법에 대해 가지고 딥러닝이 더 능가하는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우리가 데이터를 컴퓨터에 가르칠 때 이 데이터의 특징, 피처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일일이 알려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고양이 사진과 개 사진을 구분하는 라는 문제를 예를 들면은, 과거에는 우리가 개의 특징, 고양이 특징을 되게 일일이 컴퓨터에게 알려줘야 했다면은, 이제는 고양이 사진 만장, 개 사진 만장 모아가지고 요건 고양이, 요건 개 이렇게 알려주고 이 데이터를 되게 많이 때려 박으면 이 딥러닝이 알아서 특징을 학습한다는 것이 두 번째 특징이 되겠습니다. 특히 딥러닝을 보시면 지금 말씀드리다시피 여기 이제 이 그림은 사람 얼굴 알아보는 거, 그런 것들을 구글이 연구했던 걸 보여드리는 것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최근에 페이스북 같은 걸 해보신 분들은 이제 자동으로 사람 얼굴 알아보고 태깅해주고 그런 것들을 아실 텐데, 이 사람 얼굴을 딥러닝이 사람보다 더 잘 알아봅니다. 이건 페이스북의 연구 결과이고요. 이건 구글은 더 잘 알아보고, 사실 바이두 같은 경우에는 더 잘 알아봐서 거의 완벽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2명의 사진이 있을 때에
같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문제인데 이 사람이 정답을 매겨놓은 것들을 여기 빨간 박스가 이제 사람이 틀린 걸 인공지능이 맞게 맞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미 시각적 인지 능력은 인간을 딥러닝이 능가하고 있다. 이런 기술적인 배경에 따라 가지고요.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뭔가 의사들 중에도 눈으로 보고 판독하는 거 이런 분야에도 지금 많은 발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진료과별로 본다면은 이 영상의학과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예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 텐데요. 요거는 이제 국내에서 지난 5월 달에 사실 제가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스타트업인데 뷰너라고 하는 곳에서 한국 최초로 그 딥러닝 기반의 의료기기를 시각처에서 인허가를 받았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손 엑스레이를 보는 건데요. 우리 이제 성장판 검사한다고 흔히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 자녀들이 키가 안 크면 이제 병원 가서 성장 클리닉 가가지고 성장판 검사를 해보게 되는데 사실 이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뼈 나이를 보는 것인데 이 손 사진 찍어가지고 뼈 나이, 그러니까 골연령을 찍어서 골연령 계산해가지고 이제 실제 나이와 비교해가지고 뭐 이런 호르몬수를 받을 필요가 있는가를 보는 것이지요. 원래는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그 책을 보시고 책에서 표준 사진을 보고서 비교해가지고 뼈 나이를 이제 계산을 하게 되는데 이 인공지능은 이제 이 엑스레이 사진을 분석해가지고 골연령을 골라주고 거기에 맞는 이제 탑3 사진을 골라줘서 이제 의사들의 효율을 높여준다 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5월달에 한국에서 최초로 인허가를 이제 받았고요. 이게 이제 작년 말에 난 논문을 보시면 이게 서울 아산병원의 데이터를 학습시켜가지고 아산에서 같이 논문을 쓴 내용인데요.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정답을 경험 많은 교수님들이 매겨놓은 골연령으로 학습을 일단 시켰습니다. 그렇게 되고 이제 2명의 의사와 이제 비교를 해보게 되었는데요. 의사 A는 이제 영상학과 전문의 딴 이제 펠로우 분이시고, 의사 B는 이제 지금 영상학과 레지던트 2년차입니다. 그래서 그 두 분과 비교를 해보게 되면 일단 인공지능이 좀 더 낫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과거에는 이런 정도만 이제 분석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것만 해가지고 안 되지요. 그래서 인공지능을 썼을 때와 쓰지 않았을 때를 비교해 보게 되면 이제 쓰지 않았을 때보다 인공지능을 썼을 때의 의사분들의 정확도가 올라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게 총 200명에 대해서 분석을 한 것인데 이 두 분 모두 인공지능을 쓰지 않았을 때보다 썼을 때의 판독 시간이 훨씬 많이 절감된다는 것들을 증명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되게 재미있는 연구는 이제 이 당뇨성 망막병증이라고 하는 어떤 질환에 대해 가지고 눈 사진을 분석을 한 것인데요. 우리 당뇨병 걸리면 실명의 위험이 있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일반인들도 아실 텐데 이 질병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눈 안저라고 해서 눈 뒤쪽에 안구 뒤쪽에 사진을 찍어가지고 안과 전문의들이 눈으로 보고서 이게 병이 있다 없다를 판독을 하게 되는데요. 실제 문제가 뭐냐면 이게 이제 어떤 그림이냐면 한 명의 환자를 여러 명의 의사가 판독했을 때에 굉장히 다양한 그러니까 판독 결과를 보여준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의사의 역량의 차이가 있든 환자가 굉장히 어려운 케이스이든 뭐 이제 뭐 그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을 텐데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인공지능의 어떤 도움을 받으면은 더 일관적인 판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얘기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게 벌써 한 2년 전 얘기인데요. 사실 그 자마라고 하는 세계 최고의 의학 저널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딥러닝이 이 당뇨성 망막병증을 안과 전문의보다 더 잘 판독한다는 결과를 여기 논문이 나온 적이 있는데요. 이 논문에 저희가 이제 저희 업계에서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였냐면 이 논문을 쓴 게 다름 아닌 구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글이 자마의 논문을 낸다는 게 굉장히 황당한 얘기이기도 했는데 이런 논문들이 이제 최근에는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지요. 어떤 시기였냐면 13만 장 정도의 이 안저 데이터, 눈 사진을 모아가지고 구글에서 한 50명 정도 안과 전문의를 고용해서 3에서 7회까지 중복 판독을 시켰고요. 그렇게 만든 인공지능을 이제 그 50명 중에 좀 잘 하셨던 분, 한 7, 8명 정도를 모아가지고 실력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게 이제 이 데이터인데요. 이게 이제 보시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왼쪽 위로 붙으면 더 좋은 겁니다. 그래서 까만 선이 이제 구글의 딥러닝이고요. 개별 색깔 점들이 안과 전문의들의 성적인데 이 까만 선 위에 있으시면 안과 전문의들도 좀 인공지능보다 나은 분, 밑에 있으시면 못한 분이 되겠는데요. 사실 F스코어라고 하는 이 종합적인 스코어를 보게 되면 인간 의사, 안과 전문의보다 이 구글의 딥러닝이 조금 더 나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되게 재밌는 결과를 보여준 적이 있고요. 또 한 가지가 이제
피부암 판독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 사실 이 점인지 피부암인지 구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도 한데요. 실제 이제 그 피부과 전문의들이 이런 ABCD라고 하는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눈으로 보시고 예를 들면 에이시메트리, 이 좌우가 대칭인가 비대칭인가, 뭐 B, 보더인데 이런 그 경계가 뭐 뚜렷한가 하지 않은가, 뭐 색깔이나 뭐 크기 같은 것들을 이제 보고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역시 눈으로 보고 판단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딥러닝이 잘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이처, 작년에 나온 네이처 논문인데요. 스탠포드 대학교의 연구이고요. 논문 그 연구 구조는 방금 말씀드린 구글의 연구와 거의 비슷합니다. 역시 13만 정도를 사진을 구해가지고서 피부과 전문의들이 판독해가지고 학습을 시키고, 그리고 한 20명 정도, 21명의 피부과 전문의들하고 이 딥러닝을 3가지 이 암의 종류에 대해 가지고 이제 실력 비교를 해본 것이지요. 그게 이제 이 결과인데요. 아까 그림이랑 좌우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위로 갈수록 좋은 건데요. 이 파란색 선은 이제 스탠포드 딥러닝 인공지능이고, 빨간 점들은 개별 피부과 전문의들이고요. 초록색 십자가는 피부과 전문의들의 평균입니다. 그래서 이 대부분 보시면 이 의사분들이 밑에 아래쪽에 계시지요. 그래서 요것만 보더라도 이제 사진을 보고서 피부암을 판독하는 것들도 이 피부과 전문의보다 딥러닝이 더 낫다는 결론을 이 논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보시면 이 안과 전문의나 피부과 전문의가 이런 단순 판독만 하는 것은 절대 아니죠. 근데 이러한 일단 단순 판독에 대해 가지고서는 이미 전문의들을 역량을 이제 딥러닝이 능가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건 사실 뭐 그 구글이 이제 보여줬던 뭐 이게 스마트폰에도 돌아간다 뭐 그런 걸 보여줬던 적이 있고요. 제가 말씀드릴 마지막 사례인데 병리과의 사례입니다. 아마 일반 그 의료계 밖에 계신 분들은 병리과를 아마 잘 못 들어보셨을 텐데요. 병리과가 어떤 과냐면 우리 뭐 암이 좀 의심되면 조직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조직 검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현미경으로 세포 모양이나 색깔이나 이런 걸 봐가지고서 이게 암인지 아닌지, 혹은 우리가 어떤 치료를 해야 하는지 같은 것들을 이제 판독하는 진료과인데요. 이 병원에서는 거의 뭐 대법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판단을 하면 다른 진료과 누구도 딴지를 걸지 못하는 그런 과인데요. 병리과는 얼마나 더 정확할까요? 사실 보시면 뭐 이런 것들을 보시고 이제 병리과에서 판단을 이제 하신다는 것인데, 이 그림이 뭐냐면 이것도 자마라는 저널에 나왔던 그 논문 그림인데요. 어떤 거냐, 미국에서 피부과 전문의 수천 명을 모아놓고 이런 그 유방암 샘플을 판독하는 거를 블라인드 테스트를 시켜봤습니다. 그래서 4가지 이 병기로, 스테이지로 구분하는 것이었는데요. 그러니까 A는 이제 완전 정상이고, B는 좀 이상한 거, C는 좀 더 이상한 거, D는 완전 암, 이렇게 되는 것인데, A에서는 사실 보면 그 흰색이 정답이고요. B는 노란색이 정답이고, C는 주황색이 정답, D는 빨간색이 정답입니다. 이런 병리과, 그러니까 이 최종 대법관 같은 분들인데도 실제로 많이 틀린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굉장히 판독이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게 통계 이렇게 뭐 그 수치를 보게 되면 수천 명의 분들이, 그러니까 총 240가지 케이스를 블라인드 테스트 했는데 그 중에 75% 정도밖에 맞추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제가 이제 그 조직 검사 받았는데 뭔가 판독이 나왔는데 이거 얼마나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병원에서 만약에 75% 믿을 수 있는 겁니다 하면 저는 안 믿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런 것들을 결국에는 우리가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인데요. 세계적으로 이런 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 가지고 유방암이 이 림프절에 전이가 되어 있으면 그 림프절 전이한 거를 세포를 떼 가지고서 이게 암인지 아닌지 판독을 하는 그런 대회인데 전 세계 되게 많은 팀들이 참가를 했었고요. 그 중에 1등을 한 팀은 이제 하버드 팀이었습니다. 역시 딥러닝을 활용을 해가지고서 이게 이제 그 유방암에서 암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했던 것인데요. 재밌는 결과는 뭐였냐면 이게 이제 그 결과인데. 이렇게 Y축이 에러율입니다. 그래서 병리과 전문의들이 혼자 했을 때는 에러율 3.5% 정도였는데 인공지능이 조금 더 나았습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건 힘을 합치게 되면, 그러니까 인간 의사와 병리과 인공지능이 힘을 합치게 되면 더 좋은 결과를 보여줬지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될 방식, 뭐 방향들이 이런 것들이 아닌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미국에서 보시면 의사협회에서 이 AI라고 해서 인공지능
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지 말자고 제안을 하고 있고, 이게 아티피셜 인텔리전스가 아니고 그 오그멘티드 인텔리전스라고 해서 이 의사를 이 강화해주는 뭐 그 지능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자고 제안을 하고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이 그런 이 방향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짧은 시간이었는데요. 이제 제가 책의 2부에서 썼던 의료 인공지능의 3가지 유형 중에서 그게 3가지 이렇게 말씀드린 이 분류를 했었는데, 그 중에 두 번째 거 그 영상 눈으로 보시고 판독을 하는 거, 영상 의료 데이터나 이 안저 데이터, 그리고 피부 데이터, 그리고 병리 데이터 같은 것들을 딥러닝을 이용해서 얼마나 지금 성과가 잘 나오고 있는지 같은 것들을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3부에서 보시면 제가 그 여러 가지 이슈들을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렸는데요. 책을 보시면 이게 굉장히 다양하기도 하고 좀 재미있기도 하고 좀 민감하기도 한 그런 이슈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뭐 인공지능이 의사를 대체할 수 있는가? 저는 그거를 이제 몇 가지 역할로 나눠봐야 된다고 이제 주장을 했는데, 그 중에 새로운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 때문에 사라지는 역할, 앞으로 유지가 되는 역할, 또 새롭게 생겨나는 역할이 있을 텐데요. 그리고 새롭게 생겨나는 역할은 무엇이며 어떻게 우리가 대처할 것인가, 그런 것들 얘기를 했었고요. 만약에 이제 인공지능 써가지고 의사가 진료하다가 의료 사고 나면 그 책임 누가 질 건가, 그런 문제들을 다뤘었고, 특히 블랙박스 문제라고 하는 것이 이제 관련이 있는데요. 이제 딥러닝이 결국에는 우리 알파고가 바둑돌 두면 거기 왜 뒀는지를 이해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걸 이제 아실 텐데, 그게 결국 블랙박스 문제입니다. 이게 바둑은 뭐 크게 문제 없겠지만 의료에서는 그게 아주 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의학적인 효용 같은 거, 사실 왓슨 같은 걸 제가 오늘 말씀 못 드렸지만, 의학적으로 얼마나 정확하고 효용이 있는가는 아직까지 증명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말씀드렸었고, 또 이런 것들 어디까지가 의료기기이고 의료기기 아닌가, 또 그런 것들 어떻게 이제 인허가 할 것인가 같은 것들을 이제 말씀드렸었고요. 또 한 가지 재밌는 것이 탈숙련화라고 하는 것인데, 의사들이 계속 인공지능을 쓰다 보면 점점 더 거기에 의존을 하게 되고, 의사들의 역량 자체가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기회가 되시면 한번 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25분 정도 되게 짧은 시간이었는데, 의료 인공지능, 특히 이제 그 중에서 이 눈으로, 원래 의사들이 눈으로 보고 판독하는 것들을 딥러닝이 대신할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이 미래 의료나 의료 인공지능에 대한 좀 이해를 하시는데 출발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질의응답 받을 텐데요. 제 블로그 있고요. 그리고 오늘 뭐 이 말씀드린 자료 같은 것도 올라와 있으니까요. 구글에 제 이름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여기 계십시오. 네. 긴장 푸세요. 편하게. 네네. 자, 왓슨 얘기하셨는데, 네. 이명도님께서 질문하신 게, 왜 IBM 왓슨이 국내에서 사업이 좀 지지부진하다는데 그 이유가 뭔지. 왓슨은 국내뿐만이 아니고 글로벌리 사업이 지지부진하고요. 그래요? 사실 뭐 이게 왓슨 얘기만 하더라도 제가 1시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 책에도 보면 한 챕터 하나가 제가 왓슨 얘기를 다 했는데, 딱 한마디로 말씀해주시면. 의학적으로 증명이 덜 되어 있습니다. 네. 어떤 그 알고리즘 자체 문제인 건가? 어프로치 자체가 뭔가 문제 있는 건가요? 어프로치도 좀 문제가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결국에는 의사나 환자에게 어떤 가치를 줄 수 있는가의 문제인데, 이게 이제 의료지 않습니까? 의료는 단순히 알고리즘이 정확하다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정확하다는 것도 증명을 해야 되고, 의사나 환자한테 어떤 이 효용을 줄 수 있는가도 증명을 해야 하는데, 왓슨은 정확성부터 아직까지는 증명이 별로 안 되어 있죠. 네. 자, 만약에 최 박사님께서요, 이게 상상이에요. 박사님께서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렸는데, 암에 걸리면 그 암 치료할 때 AI가 껴가지고 하는 그 암 치료법을 선호하겠습니까? 아니면 인간 그 의사 명의가 하는 거를 선호하겠습니까? 박사님, 진짜 본인이 암 치료를 해야 된다면 어떤 인공지능이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이제 근거를 보시고 판단을 해야 되고요. 네. 보시면 이제 길병원에 왓슨 도입됐을 때 그 초기 기사가 어떻게 났었냐면 환자들 200명 중에서 5명이 의사와 왓슨의 그 결과가 불일치했는데 환자가 누구를 선호했냐 하면 5명 모두 왓슨을 선호했었거든요. 근데 왓슨은 증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환자들의 판단은 되게 근거가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천연근님께서 결국 이런 거 인공지능을 이용하려면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필요할 텐데, 맞습니다.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의료 분야에 규제가 많아, 개인정보 같은 규제가 엄청 많은데,
그런 것이 허들이 되지 않는지. 허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 개인정보보호법 같은 것들이 실제로 지금 굉장히 큰 이슈이고요. 예를 들면 뭐 그 개발할 때는 보시면 뭐 환자의 동의를 얻는다던가 뭐 IRB라고 해서 병원 내 어떤 절차를 거치면 뭐 익명화해가지고 데이터를 학습에 활용할 수는 있는데 뭐 이런 뭐 의료뿐만이 아니고 빅데이터 전체에서 그런 그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 가지고 뭔가 그런 법제적인 좀 개선은 필요하다고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이제 인공지능 결국 이제 의료 분야도 굉장히 많이 확산될 거는 자명한 거 같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다면 지금 앞으로는 의사들이 어떤 유형의 어떤 자질을 갖고 있는 의사들이 앞으로 굉장히 더 각광을 받게 될까요? 제가 책에서도 많이 요것도 이제 한 챕터 전체로 말씀을 드린 것이긴 네네. 한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인간다운 의사가 더 살아남는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뭐 그게 공감 능력이든 어떤 뭐 커뮤니케이션이든 뭐 그런 것들도 있고 아니면 이제 인공지능을 제가 이제 기계와 어떻게 함께 달릴 것인가라고 표현을 했는데 인공지능을 써가지고 함께 진료하는 것들도 이제 일반적인 의사들이 갈수록 배워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저희들이 이제 서울 아산병원 교수님들하고 주도하셔가지고 이 대한의료인공지능 학회를 또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보시면 그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의사들의 재교육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준비를 시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거는 그 의료 산업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산업도 그런 유형의 것들 다 운동이 필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정재님께서는요, 지금 이제 혹시 인간이 지금 판독하는 그런 거 영역 말고 인간이 현재 어려워하거나 불가능한 그 진단이나 해결하지 못한 질병을 해결하는데 혹시 뭐 인공지능이 도움을 주는 사례라든지 도움을 줄 어떤 그럴 기회가 있을지. 그게 이제 질문이 좀 애매한데 일단은 인간이 판독하거나 어떤 해석한 데이터를 학습해서 인공지능이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인간만큼 잘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혹은 이제 뭔가 예를 들어 엑스레이에서는 못 읽지만 이게 같은 질병인데 CT나 MRI를 학습하면 엑스레이만 보고는 판독 못하던 것들을 인공지능을 판독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학습 방식이 따라 다르지만 완전히 인간이 못하던 것들을 뭐 모두 해결한다 이런 것들은 사실 말씀드리기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이동훈님께서는 인공지능이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점점 더 사람의 능력을 넘어서는 것은 알겠는데 해당 진단을 인공지능 소프트웨어에게 판단을 시키는 작업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닌지요. 그 모든 것이 다 자동화하기에는 아직도 먼 거 아니신지요. 그게 이제 지금 패러다임인데요. 이게 자율주행차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패러다임과 다음 패러다임을 이제 구분을 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율주행차도 이제 레벨 5까지 있습니다. 레벨 4까지는 보시면 이게 결국 운전석은 있어야 되고 핸들이 있고 사람이 잠을 자더라도 이제 이게 뭐 운전대는 있거든요. 레벨 5로 가면 아예 운전석 자체가 사라지고 혹은 그러니까 레벨 4까지는 사람이 운전하고 하는 게 합법, 자동차가 운전하는 게 불법의 소지가 있는데 레벨 5로 하게 되면 바뀌는 거죠. 윤리, 법제 모두 바뀌는데 사람이 운전하는 게 오히려 불법이 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의료인공지능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패러다임은 인공지능이 의사를 보조합니다. 그래서 최종 결정은 반드시 의사가 내려야 되고요. 지금 인허가도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도 과연 그러니까 뭐 10년, 20년, 50년 뒤에도 과연 그러할 것이냐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계속 이제 이런 인간의 능력을 뭐 능가하거나 혹은 이제 더 일관성 있게 판독하는 것들을 보여준다면은 뭔가 이제 의사들의 근본적인 역할에도 좀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나중에 뭐 지금 이 방송을 볼 수 있고 아니면 나중에 유튜브로 볼 수도 있고 이제 정부 관계자한테 이제 국내에서 이런 의료 인공지능 분야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요거 하나만은 좀 뭐 개선시키거나 이런 거 하나 해주면 정말 좋겠다 하는 거 딱 하나만 말씀해 어떤 겁니까? 아까 질문 나왔던 것 중에 하나인데요. 결국에 데이터 싸움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의료 법을 보시면 예를 들면 의료 데이터는 보호돼야 한다 뭐 그런 문구가 있는데요. 의료 데이터의 정의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가 법적으로 정의가 없습니다.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개인정보보호법 같은 거 보시면 이제 의료 정보는 모든 의료 정보는 개인 정보라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개인 민감 정보 혹은 개인 식별 정보가 무엇인지 혹은 그걸 익명화, 뭐 비식별화 하면 이제 사용할 수 있다는 원칙이 있는데 이 비식별화가 무엇인지 같은 것들에 대한 법적 정의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이 명확하게 만들어주면은 이런 빅데이터 혹은 인공지능 연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더 도움을 받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 질문하신 분 중에서요, 천영근님한테 최 박사님 사인한 의료인공지능 책 보내드리겠고요. 각 세션마다 한 분씩 저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근님은 본인 이름, 주소, 본인 이메일 스태프한테 보내주시고요. 자, 박사님 앞으로 이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의료 인공지능 쪽에 하는 벤처에 투자도 하시지 않습니까? 네. 그런 회사도 운영하시는데 네. 앞으로는 이제 의료 인공지능에 어떤 분야가 좀 유망할 것 같습니까? 아마 투자자 관점에서 봤을 때. 투자 비밀?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결국에 아까 계속 제가 강조를 드렸지만 뭔가 가치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네. 이 환자이든 뭐 병원이든 의사이든 간에 이 뭔가 새로운 가치, 기존에 못하던 것들을 제대로 해줄 수 있는 것들을 찾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세션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시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